자, 일요일이라 목욕 가기 전에 간단하게 대충 적었어요. 제가 예전에 올린 글이 있는데 트럼프가 생존 비용을 낮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돈을 조금만 모으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집 살 때 아주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받게 될 겁니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죠. 뭐 각종 다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 리츠 때문에 임대료 상승한다. 그거 견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낮추자. 그리고 생존 비용 낮추자. 뭐 그 에너지 가격을 가장 많이 낮추고 있죠. 그리고 대출을 금지시킨 한국이랑 달리 트럼프는 돈을 조금만 모으고 기다리세요. 좀만 더 기다리면 내가 낮은 금리를 해줄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주권자 대출도 지금 중단 중이에요. 부동산 가격 상승되는 거 최대한 막기 위해서. 하면 한국은 지금 이제 실패한 유럽식 방식을 하고 있는데, 실패한 유럽식 방식이 아니라 이거 사실 일부러 가격 높여가지고 계속 지네들 이익 얻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 죽이려고 한 거였죠. 애초에 국가 없애려고 한 거니까. 문재인 때도 같은 건데, 윤석열 시기 청년 세대 부부들 대출을 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청약한 사람들을 지금 최대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야. 박근혜 때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이제 잔금을 납부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부동산 끌어올리고 스타트업 죽여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혜택을 없애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 정부에서 이익 얻은 사람들이 경제적 혜택을 얻으면은 그 정부 지지를 장기간에 할 테니까 이걸 최대한 죽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받은 혜택을 최대한 죽여야 되고, 자신들의 지지층인 X86 세대의 경제 장악력을 더욱 유지시키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최대한 지방 부동산으로 던져서 위험을 넘기면 경제 장악력이 좀 더 유지가 되니까 장기 집권을 공고화할 수 있죠. 청년 세대들에게 최대한 지방 부동산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은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민주당을 항상 따라가면 돼요. 전남 의원들 중에 전남에 자가 있는 의원들 없습니다. 근데 전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남에 자가가 없어요. 여튼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어주셨는데, 뭐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 같나요? 이런 건데, 저 이거 한번 적기로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업 비즈니스 가치가 올라가고 갈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통화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요.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이런 거 설명할 때 문제가 뭐냐면, 사전에 알고 있다라는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하나도 안 통해요. 그래서 항상 사전 설명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K자형 경제란 게 있습니다. 이거 간단한데, ROIC-WACC 해가지고 WACC이 자기 수익보다 비용이 더 드는 사람들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비용이 수익보다 높은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통합팽창으로 자산까지 늘어나고 있으면, 그 자산을 안 팔 수 있으면 더더욱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잉여현금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집을 보통 빨리 산다는 개념이 이 K자형 경제에서 위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보통 양극화를 줄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트럼프를 보십시오. 몰락한 청년계층과 중부 지역에 있는 양극화 부담을 줄여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밑에 석유가 있는데 비싸게 노예로 써먹겠다고 니네들 태양광이랑 풍력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한단 말이야. 그거 비싼 건데, 이거 사실 노예들 이제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자는 평등도 자유도 잃게 될 것이다. 자유를 추구하는 자는 평등까지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런 양극화는 어떻게 나오냐? 언제 나오냐? 정확히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시죠? 전부 비용이 증가하면 나오죠. 그 밑에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망했을 때 나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망했을 때는 수익이 급격히 줄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용은 계속 들어가요. 중산층이 한 번에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 내수가 몰락했습니다. 몰락했는데 CPI 제로라는 건 아예 그냥 중국 내수 자체가 중산층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산당 가족들과 재벌들은 그 수출 기업의 혜택을 받으면서 여전히 재산이 증식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보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과 서학개미 여기에 계신 분들, 이 정도가 돈을 벌고 있지 국내 내수 시장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서브프라임 때 한 방에 무너진 미국이 있고 서서히 좀비로 무너진 일본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소련이 한때 자신들의 미래라며 찾아간 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이 자유진영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는, 우리도 중국이나 북한 저기 소련 이렇게 되면 못 사는 거 알아. 그렇게는 되기 싫어. 딱 보니까 일본이 마음에 들어요. 일본처럼 정년 연장되고 오래 노인 복지되고 요런 미래로 살고 싶어. 그래서 민주노총에 이런 애들이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하는 말은 일본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고 하거든요. 일본식 구조로 만성적으로. 저 정년 연장 구조가 일본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양극화가 있는데 한 방에 무너진 다음에 빨리 회복이 돼요. 양극화가 있으면 한 방에 무너져도 빨리 회복이 돼요. 집단적으로 안 죽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전 세계 각국에 불을 뿌려줘가지고 서서히 무너지는 일본은 회복한 게 아니죠. 서서히 좀비 모드로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빠르게 사회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일본의 입장에서. 사회 기득권층은 귀족들이고 사회 부를 장악한 그 중간 계층들은 노인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표를 오래 유지하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말했듯이 수명이 길어지면 이 부의 효과로 양극화가 더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구 대비로 일하는 사람의 숫자까지 늘어나게 되잖아요. 건강해져가지고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게. 그러면 제가 보통 고용률의 한계점은 60%라고 했죠. 그 60%가 되었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떨어질 거잖아요. 노동 공급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일찍 태어나서 자산을 축적한 사람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적게 드니까. 후발주자인 청년들은 더더욱더 고월세를 감당해야 되고 올라갈 길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그럭저럭 어렵게 잘 풀었던 게 네덜란드입니다. 잘 푼 게 이 꼬라지예요. 반면 제대로 못 푼 게 중국이고. 그래서 한국의 경로는 빠른 붕괴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장기 좀비화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저 붕괴를 막기 위해서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면서 X86을 노인까지 끌고 가가지고 최대한 좌파 정권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대다수 착각하는데요. 한국은 생각하는 것보다 소득의 양극화가 적은 나라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기에 올랐고 돈 푸는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대가 때문에 이 부의 격차가 커요. 하지만 그만큼 경기도 부동산이 이게 서울이 이따만큼 오르면 이제 부동산이 없잖아요. 그럼 경기도로 밀려가는데 경기도 부동산이 올라가겠죠? 그걸 산 인간들은 또 좋다고 하하호 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대 때 문재인 시기 일자리도 줄어들고 대출 보증금도 받지 못해서 허덕여본 20대 청년이 이제 30대가 돼서 이재명한테 또 당해가지고 신혼부부 대출도 못 받게 되었네.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뀐 거 하나만으로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다가 축적돼서 이재명을 넘어갔고 윤석열 정권은 겨우 인플레이션 잡았다가 식물 정부가 되었죠. 2030년부터는 장기 좀비화의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남으실 분들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이 될 거라고 각오하고 어떻게든 서울에 붙어 있을 방법을 찾으세요. 한국에 남으려는 재학생들에게 이 시기를 대비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좋다고 한국에 그렇게 매달린지 모르겠는데 별의별 이유를 붙여가지고 저는 인간의 감정을 여전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저런 자살 행위를 하지? 근데 뭐 어쨌든 적어도 좌파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려고 노력해봅시다. 자, 그럼 경제 사이클을 대충 이해를 해볼게요. 이걸 알면 경제 사이클 이해가 좀 필요해요. 미국이 지금 AI 투자를 미친 듯이 하잖아요. 카펙스 투자입니다. 카펙스 투자. 즉 자본 집중형 투자입니다. 그럼 이 시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공급이 늘어나니까 올라가지만 돈은 신흥국으로 빠져나가니까 주가는 떨어집니다.
미국에 돈이 들어가야 주가가 올라갈 건데 빅테크가 돈을 뿌려서 신흥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특히 대만이나 한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미국의 주가는 떨어지죠. 전체 시장에 돈이 떨어지니까. 카펙스 투자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거 할 때도 공장에 투자하면 그 주가가 떨어져요. 그 공장이 거의 완공될 때쯤에 주가가 이제 다시 회복하려는 조짐을 보이죠. 이렇게 쭉 뿌리면 신흥국의 세금이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너무 빨리 뿌려가지고 국채금리가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올랐어. 미국의 입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공급 증가까지 되니까 디플레이션의 요인입니다. 사회주의의 만성적인 문제는 100% 집단 노동을 하고도 물자가 부족해지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고요. 시장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는 50%만 일을 해도 고용률 50%만 되어도 물자가 넘치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채용을 이거 여차하면 20% 30%로 가능해요. 이 채용을 늘리려고 뭘 하냐면 서비스업을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고 유통을 하고 서비스업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미국은 금리를 2단계에서 낮추기 시작합니다. 요 시기쯤에. 이게 보통 회복의 시작이에요. 경제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는 대신에 장기화되고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카펙스 투자발 성장을 내구재 성장으로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소모가 되는데 집이나 자동차로 바꾼다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집이나 자동차를 살 거 아니에요. 보통 이때쯤에 이제 기업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과 자동차가 먼저 뜨고 난 다음에 미국에선 자동차가 필수잖아요. 자, 이제 이거 해결했고 이자 갚으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높은 월세로 개고생하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잉여현금으로 좀 모을 수 있고 이자도 갚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다음 사이클 중산층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점으로. 즉 경기 회복기 첫 시작점에 집을 사야 돼요. 보통. 그래서 주가도 축적되기 시작하고 금융예금도 올라가고 이자도 들어오면서 예금, 모기지 대출 그리고 주택건설량의 주택건설 이렇게 하는 대출 잉여현금이 남으니까 은행에 저축을 더 하게 되고 그 저축하는 만큼 은행은 대출해 줄 수 있거든요. 대출을 더 해줄 수 있으니까 낮은 조달 비용으로 통해서 주택건설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자기조직화가 진행이 됩니다. 스위스팟의 상태가 일시적으로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중 소비가 늘어날수록 서비스업 소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자영업이 이때 뜨는 거고 뭐 별의별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 이때 뜨는 겁니다. B2C 소비가 활성화되죠. 이상한 신규 문화가 생기는 것도 이때입니다. 골프 붐이 불다가 테니스 붐이 불다가 그 다음에 또 뭐지? 러닝 붐? 뭐 이렇게 부는 게 골프 테니스까지는 돈이 좀 드는 거였잖아요. 장비가 들고. 그게 B2C 소비가 활성화되었을 때 단계의 이유입니다. 근데 러닝부터는 뭐냐면은 돈이 안 드는 거 찾기 시작해요. 한 번 늘어나는 소비는 무언가 대체할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한 가지 다들 알게 된 건데 외식을 안 하면 사람이 우울해지는구나. 왜냐하면 집에 있을수록 침대에 있을수록 히키코모리처럼 될수록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이 쌓인 돈들을 어딘가 올릴 만한 새로운 기술이 없냐 이렇게 이제 서비스업이 활성화될 때 기술을 찾기 시작해요. 이게 기술 집약적 투자를 진행하는 신기술 투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과잉 소비인데 게다가 대출가율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럼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다시 이 파티를 끝내기 시작하고 이 대중 소비에 휩쓸린 중산층의 잉여현금 흐름을 자산으로 축적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비를 펑펑 해대면서 앞으로 이 삶이 더더욱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때 몰락하게 되고요. 반면 축적한 중산층은 다음 사이클에 더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안전망, 패시브 인컴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한 경제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가 줄어든 사람들은 편하게 쓰던 돈을 줄이고 필수 소비재로 넘어가게 되고 월마트, 맥도날드, 코스트코 뭐 요즘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가성비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생존 비용은 올라갔고 소득은 줄었기 때문에 이게 보통 한 번에 동시에 와요. 일반적으로 비용이 늘었구나라고 했을 때 소득이 주는 것까지 같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 방어주가 이때 뜹니다.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인생에 한 번씩은 크게 벌 기회가 오는데 그때 그 돈을 모아서 축적해두고 다시 다른 기회를 찾아다니자 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롤렉스 같은 경우도 보면 롤렉스를 상장 안에 있거든요. 돈 벌고 경제 위기 때마다 금을 사둬요. 그걸로 축적해놓고 해칭해놓고 우리는 이제 실적 압박 안 받으니까 상장 안 했으니까 뭐 이거 10년이든 뭐든 계속 이제 연구해봐 이런 식으로 이런 낭만적인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몇몇 제약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데 한 번 성공하면 또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뭘로 하냐면은 사장이 자기 부동산을 좀 샀어.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에 나오는 월세나 이런 걸로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 연구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클 보면 금리가 낮은 시기 이제 정부의 채권 조달 비용이 싸니까 B2G, B2B, B2C로 이렇게 확대시키고 정부 기업 대중 시장으로 확장시키고 품목으로 보면 카펙스 자본 집중형 투자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내구재 집차 신흥국에는 원자재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잉여 현금 흐름 대중 소비재가 이제 쓱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돈 투자할 데 없나 찾으면서 스타트업처럼 기술 집약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이제 금리 올라가가지고 이제 조졌다 하면 필수 소비재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대충 이 정도 순으로 사이클이 돕니다. 이 정도 순으로. 그래서 매크로 기반으로 보는 섹터 로테이션들은 여기에 기반을 하고 당연히 여기에서 별도적으로 독립적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AI가 지금 독립적인 사이클입니다. 이거는 경제 상황이랑 별 상관없는 독립적인 사이클. 그 방산도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보통 NPL 금융주, 그러니까 부실 채권 같은 거 하는 거나 아니면 돈 많은 보험사를 보통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험사가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기간 동안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장기 채권의 자산 가치가 확 떨어졌잖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 NPL 금융주 같은 하이드급 부실 채권 가격과 장기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번외적으로 이야기하면 2차 전지나 팬데믹 마스크 이런 것도 겪어봤는데 카펙스 이렇게 딱 진행될 때 사실 2, 3년밖에 못하거든요. 10년 계속 투자한다 이런 거 불가능해요. 2, 3년 정도 투자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책 버블은 보통 짧게 일어납니다. 정부라고 해서 10년 내도록 투자하지 못해요. 리짜이밍도 2027년까지 확장 재정한다고 했잖아요. 2년 그거 보통 수출이 안 될 때 해야 되는 건데 수출이 될 때 졌다고 짓거리를 해놨으니까 이제 2030년부터는 진짜 답 없을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런 것들이 100%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확률적입니다. 필수 원자재화되고 만성 부족의 경우에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오일 쇼크의 석유 가격도 2, 3년인데 빡 올랐어요. 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오르고 난 다음에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오르고 난 다음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를 미친 듯이 팍 올리니까 확 떨어져서 여기까지 갔다가 여전히 변동하다가 2000년대에 다시 또 석유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쭉 오르다가 세일 혁명이다 이 자식들아 하면서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구조를 가집니다. 결국엔 답은 뭐다? 이런 것들 공급이다. 생산성이란 건 기본적으로 공급입니다. 돈 뿌리는 것보다 물자 공급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돈을 뿌린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지금의 상황을 보면요. 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잉여 현금 흐름이 남지 않고 이제 주택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격차, 즉 K자형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대신 국가는 빠른 회복력을 가지면서 짬 때릴 노예를 얻게 될 거죠. 야,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싸게 일해 먹을 놈이 없나? 너희들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양극화는 더욱 세지고 경제 장악력도 더욱 강화됩니다. 보통 좌파들이 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중산층이란 건요. 자기네들 정치 지지 세력, 공산당원 위주로 이렇게 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 경제입니다. 왜 인도인이나 중국인이 미국으로 가려고 발버둥 칠까요? 이 구조에서 신분이 변하는 방법은 미국으로 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계급 이동성. 어차피 양극화는 왜 그렇게 되냐면 나무 이렇게 찾아도 나올 정도로 알고 여러분들도 돈 풀어서라도 아니까. 예를 들어 IMF 때 중산층이 싸그리 다 몰락을 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뿌려가지고 통합 팽창이 늘어나면 중산층으로 올라갈 경로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X86에게 부동산을 공급했던 MB나 박근혜 정권의 행동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는 멍청한 자살 행위인데 국가 지도자로는 훌륭한 행위였죠. 근데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절대 저렇게 안 할 겁니다. 안정이 불안정을 만드는데 경제 문제 가지고 정치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단지 가끔 바뀌었을 때 트럼프처럼 바뀌었을 때는 무조건 해결해내야 되는데 하는 거 보니까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저렇게 몇 개월 만에 잡는 거 보니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반성하지 못한 나치 족속들처럼 이렇게 뿌려놨더니만은 X86은 다시 좌파 용비 어천가를 부르면서 자기 자식들을 착취하고 있죠. 승리한 사람은 충분한 전리품을 챙기지 못해서 분노하고 패배한 사람은 충분히 박살 나지 않아서 서력을 하겠다고 하고 이번에 그 대상이 자기네 자식들입니다. 부동산 공급 줄여가지고 매번 부동산 가격 올린 거 누굽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지금 현재 리짜이밍. 이거 매번 반복하는데 부동산 가격 어쩌고, 왜냐면 지들이 부동산을 지고 있으니까 좋다 축하받고 그러겠죠. 아주 멋진 자식과 부모가 서로 어떻게 죽고 죽여야 되냐 생각을 하는 멋진 경제적 카니발리제이션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꼬라지가 그겁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교경하시고 당사자가 되신 분들은 유감이지만 뭐 알아서 살아남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왜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느냐? 위에 사이클을 보면요. B2G는 보통 정부, 안보나 이런 주택 이 정도 공급하는 데 써야죠. B2B는 인터넷처럼 기업용으로 사용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늘려야 되는 거고 지금 AI가 요 단계죠. B2B로 열심히 공급하려고. B2C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준비되고 대중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각각 돈 버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동시에 맞춤으로 성장하거든요. 돈 버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흔히 부유층에 속하는 게 요 두 쪽입니다. B2G, B2B 쪽. 한국이면 열심히 빅테크 낚시효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유진영 판매효과 느끼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방산사업부, 요 정도가 지금 이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서학개미 좀 플러스. 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배급 족속들이 지금 받는 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미국에 있어요. 그럼 B2B 기업은 뭐냐? 콜드체인 같은 거 이 대표적인데 냉장 유통망을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B2C에서 운영을 하는 이마트나 이런 것도 넘어가겠지만은 정부나 이런 쪽에도 다 이용이 되는 공통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대중 소비를 하는 기업에도 그냥 일반 B2B 기업에도 B2G에도 다 쓰일 수 있는 이런 냉장 유통. 기본적으로 그 에어컨 공조 회사인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에어컨 만든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조 회사가 뭐부터 하냐면 그 기본적으로 냉방 공조 설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백신이나 뭐 아니면 항생제 이런 거 맞는 거에 대한 의료용 냉장기도 거기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대중 B2B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독일에서 SAP 기업이 보통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국가 성장의 이 사이클은 그래서 농업, 상업, 제조, 무역, 금융 이제 돈 좀 모였다 하면은 이제 군사 채권 발행해가지고 우리 이제 중화학공업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화학공업 이제 기반 만들었으니까 이거 발전 세계의 과학 이제 이걸
연구소에서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잖아. 실제로 만들 수, 구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기술, 그리고, 이제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해결해야 된다. 문화, 예술, 그리고 난 다음, 야, 데이터 다 연결해봐. IT,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될지 모르겠어. 디지털이 될지 우주가 될지. 우주가 먼저, 제 개인 생각은 우주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와 실물 경제가 나뉘면서 메타버스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입니다. 경제 성장이 된 만큼 필드 버프를 받아서 우리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지대에서 연봉을 올리기 어려운 이유도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저기 건물을 지는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깡이 좋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특별히 잘났습니까? 체력이 좋습니까? 시간을 더 때려 넣습니까? 그냥 필드 버프로 버는 겁니다. 이게 불균형의 기준인데, 칸케용 효과라고 돈이 들어가는, 이제 자본이 접근되는 순서가 달라요. 돈이 뿌려지는 순서가. 그래서 정부 쪽에서 돈이 뿌려지는 쪽을 먼저 받는 쪽이 있고, B2B에서 먼저 받는 쪽이 있고, B2C에서 받는 쪽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동시에 뿌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동시에 뿌려봤던,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동시에 뿌리겠다 하면서 기본소득이라면서 배급을 해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납니다. 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B2C는 돈을 가진 고객에게 가까이 가지만 B2G는 돈을 발행하는 정부 가까이 가는,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방산이죠. 그리고 미국 가까이 가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불균형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는 돈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에 동시에 뿌리면 인플레이션하고, 그리고 뿌리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런 양극화가 된 이유는 자산 가격을 먼저 올리고 실물 경제가 나중에 도달하게 만든 이 M2 급팽창이죠. M2 급팽창.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올라가고 저소득층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물가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 없는 족속들이 더하자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기 목을 조른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여기에 동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양극화를 해결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이거 이해했으면. 자, 중산층이 붕괴된다고 생각해봅시다. 대중 소비가 줄어들면요, B2C가 감소하겠죠. 물자가 고급화돼요. 일본이나 중국이 그런 대중 소비가 줄어들어서 고급화된 거예요. 그리고 전체 가격은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또 B2B가 감소합니다.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소수 소비에 집중하게 돼요. 고급화 이런 쪽으로. 그리고 세금이 줄어드니까 B2G도 감소하게 되죠. 내생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하고 외부에 어떻게 수출을 하든 뭘 하든 이 방법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내수 시장이 망한 중국에서 일본처럼 고급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저품질과 극단적인 고급화가 지금 현재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저기예요. 근데 돈은 엄청 뿌리잖아요. 양극화죠, 양극화. 그래서 공산당 인간들은 열심히 정부 돈을 뿌려가지고 덤핑하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저기 밑에 내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세 기반의 고급 소비를 타개로 하는 요걸로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늘어나냐면요, 개인화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집단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가문 문화, 가족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물과 지위 상징이 겹치게 돼요. 그 지역의 토로 살아남는 인맥이나 관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특히 이런 구조는 제조업 시기의 흔적으로 좀 많이 남습니다. 목적은 이건데, 대중이 다 작살날 때 부자들이 나 좀 고급 보이게 해줘, 이런 허세예요. 근데 이게 신용으로 작동해요. 너는 아직까지 요즘 괜찮은가 보구나. 신용으로 작동합니다. 이게 옛날에 중세 귀족들이 돈 없어도 어떻게든 돈 쓰려고 발버둥 치던 배경이 이거예요. 최종적으로는요, 이쪽도 망하죠. 시장이라는 건 상위를 끌어내리기도 하지만 하위를 끌어올리기도 하는 중간 어딘가에서 겹쳐집니다. 끌어내리는 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양극화가 커지면요, 상위는 끌어내려지고요, 하위는 끌어올려집니다.
여기 중간 어딘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으면요. 하위를 끌어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어떻게 끌어올릴까 이걸 고민해야 돼요. 결국에는 계급 이동성의 사다리에 속하고 그 사다리를 어떻게 구축하냐, 그 화인은 어떻게 새로운 사다리를 개척하냐, 이런 발버둥으로 시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맞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을 줘야 한다. 그건 그 사람에게 독약을 주는 거다. 돈을 주면. 현실은 공급이 적절하게 늘어나고 화폐랑 균형이 맞는 스위스팟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발목 잡기만 하는 저 배급 족속, 나는 어차피 여기서 열심히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배급 족속이 많이 문화적으로 늘어날수록 상위가 계속 끌려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연결관계예요. B2G, B2B 공급과 운송 기능이 줄어들면 뭐 B2C 소비의 가격도 올라가서 줄어들게 되죠. 그 반대여도 마찬가지고 자기조직화 관계입니다. 이게 양극화 상환계로 보면요. 생존 비용, 외가, 그 다음에 ROIC, 이 수익이 그것보다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버는데 나는 잉여 현금 흐름이 있어와 잉여 현금 흐름이 없이 계속 있는 돈 더 까먹고 살아. 이걸로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뭐 몰락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지만 이런 국가들이 이러한 시위나 네팔처럼 혁명이 되기도 하고 과도해지면 차라리 그게 국민 입장에서 훨씬 나아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게 더 낫겠다 훨씬 나아요. 보통은 붕괴보다 더 최악으로 나갑니다. 좀비 상태의 지속. 움직이지 않으면 죽고요. 움직이더라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요. 이 정도라도 감사하며 살라고. 리스크는 사회화되어서 탈출도 어렵고요. 결국 스위스팟은 도전할 사람들에게 제대로 계급 이동성이 주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실은 실업급여나 타먹는 배급 족속이 착취하면서 시스템 탓하는 꼬라지죠. 언제나 최악은 붕괴보다 더 나쁜 것으로 갑니다. 좀비 상태의 지속. 자, 그럼 여기서 캐피탈과 웨스를 좀 구분해야 하는데, 피케티가 자본소득 R이 경제성장률 G보다 크다라는 개소리를 했거든요. 희대의 개소리. 이거를 글로벌에 뿌리고 폴 크루그먼이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동조한 걸 보고 저는 사실 그때쯤에 와, 노벨상 받았다고 해서 멍청한 건 똑같구나. 인간은 다 멍청하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팬데믹 버블이 일으킨 것도 폴 크루먼이죠. 저게 얼마나 개소리인지 알려주면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 이게 밸류에이션 할 때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건데, 어떤 기업의 성장률을 연간 100%로 잡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기업의 매출 그리고 기업이 속한 국가의 GDP가 됩니다. 연간 100%씩 무한히 성장한다고 했을 때 기업 매출이 국가 GDP보다 높아집니다. 근데 나중에 되면 세계 GDP보다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지난 기간 동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뻘소리를. 그래서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통화량 증가, 경제 성장률, 실질 생산성, 자본 수익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예 그냥 그 벤다이어그램이에요. 돈 뿌리는 만큼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뻘소리를 짓거려놔서 뭐 자기가 이제 뭐 오류 플러스 자기가 유리한 답을 정해놓고 유리한 데이터만 갖다 썼다 라고 하는 뻘소리가 들어가 있죠. 뭐 세계적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간들 그냥 다 허상이다, 허상. 애초에 또 사회주의 족속이라서 ROIC 마이너스 외액의 부가가치란 기본 개념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 자본 수익률이 높을수록 외액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비용이 커진다는 뜻인데, 그러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안 되었다는 뜻으로 되는데 전혀 아니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대적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은 자본으로 튀어오르는 가격 상승의 영역이 있었을 뿐, 시장이 조그만 거기에 돈이 조금만 가도 튀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더욱 많이 쌓일수록 또 문제가 뭐냐면요.
수학체감으로 금리가 떨어집니다. 즉 자본 조달 비용이 하락해서 이 자본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피케티는 자본이 쌓이면 자본 수익률이 더욱 증가한다고 말하는 멍청한 실수를 또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을 무슨 경제학자로 갖다 집어넣는지 저는 이해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뭐한데, 한 2000년 넘어서부터 대학을 석박사를 하도 점점 더 멍청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자본이 많이 없었던 우리 1980년대 금리를 보시면요. 19%, 20%, 24%, 30% 이랬습니다. 여보, 이자율 3개월 이율이 19%입니다. 19%. 잉여 현금 흐름이 조금만 남아도 어마어마하게 이율이 높아요. 돈 모아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자본이 없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반면 지금은 자본이 너무 많아서 금리가 3% 인플레이션 되니 많이 이렇게 하죠. 기아에 시달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던 이 시기 자본이 없을 때 한국의 금리입니다. 3개월 이자가 19.2%. 자, 그럼 캐피탈과 웨일스 요거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국채를 사는 자금은 캐피탈일까요? 웨일스일까요? 캐피탈이겠죠, 당연히. 자본이고 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여러분들의 월급이 됩니다. 회사가 남긴 이익으로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투자자가 회사를 통해 투자한 자금으로 월급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들은요, 좀 졸아도 좀 놀아도 성과가 안 나와도 월급이 지급이 됩니다. 이건 투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IT인이 받는 모든 돈은 투자금이에요. 그럼 누군가 더 신뢰 있고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IR을 하는 게 면접이고 연봉 협상이란 겁니다. 기업이나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요, 가장 나중에 먹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먹기 때문에. 저게 성공했을 때 가장 나중에 먹기 때문에 기업이나 투자자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 도둑놈들의 특징은요, 투자를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투자를 회수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쿠팡한테 하는 짓거리 보십시오. 아주 악질이니까 기본적으로 감정 투자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건 모두에게는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게 대한다는 건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적에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멍청한 짓을 해놓고 그 소리를 합니다. HTS에 아무 주식을 올려놓고 그걸 조금씩이라도 다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막 투자한 거예요. 공정하게. 무슨 지구 롱칩니까? 거룩 떨고 있다 씨. 이런 것들이 캐피탈입니다. 어쨌든 생산적인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리짜이밍이 생산적 금융 어쩌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만족을 미루는 거예요. 저 캐피탈은. 만족을 미루고 미래 생산을 위해서 현재 소비를 포기해서 하는 것들. 그게 캐피탈적인 절제적인 요소입니다. 저 캐피탈이란 게 되게 절제적인 요소여야 돼요. 그것도 아무에게나 투자하지 않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다수 아무에게나 공정하게 대하고 아무에게나 감정적으로 배려를 한다고 하고 그런 걸 하죠. 그거 캐피탈이 아니라 웰스, 무절제죠, 무절제. 생산을 위한 투입 요소 중 생산, 요게 중요합니다. 반면 웰스는 달라요. 서울 아파트는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소비를 확대시키는 요인 중 하나지만 생산에 아무 기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생산에 해가 되기 때문에 밀턴 프리드먼은 규제를 부수고 차라리 적극 공급해서 GDP 올리고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MB 박근혜 때처럼 하라는 거야. 그런데 리짜이밍 같은 좌파 정권들은 자기네들이 이 웨이스로 돈을 쳐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싫으니까 최대한 공급을 줄입니다. 여러분들은 좌파 지지자들을 동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짜이밍이 29억 불로소득이라고 한 거 그거 웨이스예요. 근데 너는 왜 봤는데? 너 불로소득이라고 했잖아. 저거 나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왜 그 불로소득으로 봤는데? 지들이 그렇게 그토록 주장해놓고 불로소득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이미 3번 겪었어요. 이 정도쯤 되면 사실이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팩트는 아무 관계없고 설명도 아무 관계없고 거기에다가 설득을 하고 앉아있고 거기에다가 면접 보듯이 나를 채용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열심히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만 까인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매번 부동산 문제는 지네가 저질러 놓고 하는 소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사실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건설업, 그리고 은행 대출을 하는 은행노조, 한국노총이니까 얘네들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진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지지자들이 가난해지든 자식이 가난해지든 뭘 하든 각종 왜곡까지 동원해서 이제 용비어천가를 한 자기네들 스스로의 잘못이죠. 이번이 네 번째예요. 근데 이들 부모조차도 김대중 노무현 시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외곽에서도 전세를 못 구하던 족속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MB 시기에 부동산을 공급을 받았다고요. 그럼 부동산은 보수 정권 탓에 올랐다면서 선동하는 게 일상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정도면 자연사예요. 제발 여러분들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그만 설득하고 그만 설명하고 죽게 두십시오. 제발 좌파 없는 서울 좀 만들어 봅시다. 이재명이 잘만 하면 좌파 다 쫓아낸 서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이 스스로를 포기해 주겠다는데 왜 적을 못 살려가지고 그리 발광을 합니까? 적이 모르면 환호를 해야지. 저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보상 조작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열심히 스스로 죽게끔 만들겠다고 노예를 만들겠다고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이걸 죽어라 설명하는 족속은 같은 좌파 족속들입니다. 중요한 건 경제 성장이 안 된 만큼, 즉 부동산 공급이 안 된 만큼 이 웰스가 오른다는 겁니다. 2030년에 월세 200만 원은 다들 대비하십시오. 남은 건 이쯤 하고 남은 건 여기서 대충 보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양극화를 완화할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GDP를 둘 다 어쨌든 성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처럼 장기 좀비화 될 수는 없으니까. 위에 있는 놈을 끌어내리거나 아래에 있는 비용을 낮춰가지고 모두 성장을 시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래를 끌어올리거나 위에 있는 쪽을 끌어내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어느 쪽이든 그 최상위 쪽에 있는 시스템 탈출자에게는 속하지는 않아요. 애초에 생산성 자체가 또 급이 다르기 때문에. 뭐 백날 저렇게 뭐야 민주당 그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몰락할 것 같습니까? 저희 좌파 지지자들이 몰락하지? 자 그럼 첫 번째 네덜란드처럼 어중간한 중산층 쪽에서 하위층이 나눠주고 임금 전체 임금을 안 오르게 만들고 중간에 있는 애들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대신에 고용률을 늘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양을 늘리죠. 즉 노예를 늘린 거죠. 뭐 80%까지 83% 여기까지 늘렸으면 이제 곧 100% 되겠네. 그럼 100%까지 되면 이제 드디어 집단 농장을 사회민주주의 구조에서 구현했다고 이제 즐겁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위에는 수익을 줄이고 아래에는 수익을 높이고 생존 비용은 전체 다 높이는 뭐 그냥 15세 이하 어린애랑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고용률 83% 뭐쯤 되면. 네덜란드 임금은 2009년 이후 2022년까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은 뭐 10%까지 2022년에. 두 번째 죽어라 아랫계 공급을 늘려가지고 아랫계층 생존 비용을 낮춰서 고임금 일자리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거 보통 기아 해결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트럼프가 드릴 베이비 드릴 금리 낮춰 주거비 리츠 감당 가능한 생활비로 만들어야 된다. 바이든 때 저지른 거 지금 뒤처리하고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다 이거 여기서 나오면 이거 이 주거비 부담의 원인이 저 리츠 금융 자본으로 만들어진 리츠 때문이다 뭐 이건데 지금 다주택자들 파산시키는 거 있잖아요. 저거 추가 대출 안 해준다라고 하면서 저거 그러면 알짜 자산들은 은행을 통해서 자회사로 가게 될 겁니다. 경매로 안 팔고 그 자회사에서 뭐 하겠어요? 리츠화 되겠죠. 지금은 이제 빌라 사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저기 경매에서 그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 리츠 돌리는 거죠. 그 임대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 자본까지 들어와서 열심히 월세가 폭등할 거니까 잘 살아남아 보십시오. 웬만하면 서울에 붙어 있어요. 자, 2030년 뭐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200만 원 서울 월세는 각오하고 빨리빨리 돈을 모으십시오.
좌파 따위에게 동정이나 공정 같은 만인의 사랑, 지구롱 이런 거 치지 마시고 무슨 보유세로 부동산을 잡아요? 세타값으로 데이터값 잡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애초에 통화량 자체가 지금 근원적인 웰스 상승의 문제인데 벚꽃 추경을 하니만이 이런 와중에 세타값을 높이면 그냥 양극화되는 것뿐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더 위로 살아남게 되는 거고요. 아래에 감당 못하는 파산자들은 거기에 다시 재개발해서 리츠화처럼 만들어가지고 리츠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저거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안 돼요.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아남아 보십시오.